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지막 변론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재판 진행 속도나 내용 등에 대해 일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일을 끝으로 헌재는 심리를 마치고 조만간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일 최종 변론 기일은 최소한 6시간 이상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에 이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먼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열립니다. 증거조사와 대리인의 종합 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증거조사는 양측이 각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출입 CCTV를 증거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하고 양측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최후 진술인데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을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양측 최후 진술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최종 변론은 6시간을 훌쩍 넘겨 밤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일 변론을 마치면 재판관 8명이 릴레이 평의를 통해 결론을 노출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나중에 따로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는 선고 이틀 전 양측의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구치소에 갇혀있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할 발언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오롯이 담아 임기 문제, 헌재 결정 이후의 전국 상황 등에 대해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어떤 내용이 될지 짚어봤습니다. 주말 사이 변호인단과 최후 진술서에 담을 내용을 최종 조율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자필로 문구를 정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 A씨는 변호인들이 진술서와 관련한 생각들을 모아 의견서를 정리했고 어제 접견한 한 변호인이 이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구상해왔던 입장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 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에 붙여진 상태입니다. 대략 40분에서 50분 분량으로 알려진 최후 진술서엔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안과 함께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대국민 사과 등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야당의 줄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선포된 계엄이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계엄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도 부각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란몰이의 끝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사실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은 기각이나 인용 중 어떤 결정이 나와도 당당히 임하겠다는 각오라며 임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계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낼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임기 단축 개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회 측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후 진술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헌법기관을 점거하려고 한 점이 잘못됐다는 것, 기각됐을 때의 우려까지 담을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후 진술은 탄핵 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이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의원 10명이 최종 점검을 위해 모였습니다. 위원들은 10차례 변론 과정에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을 비롯한 여러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는 사실은 이미 다 충분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내일 최후 진술은 국회를 대표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정 위원장은 내란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협한 부분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언제 다시 자신의 당연한 권한인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첫 헌법적 판단인 만큼 이번 헌재 결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엄중하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탄핵 심판이 끝을 향해 가면서 헌법재판소 앞 집회 분위기도 상당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부지법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있을 것으로 보이는 탄핵 심판 선고일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가포 비상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재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외칩니다.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 실명까지 거론하며 탄핵 기각을 압박합니다. 문영배! 야동행배! 김미선! 정계선! 정경민! 당신들을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4시간쯤 뒤 400m쯤 떨어진 곳에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란범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 폭도들을 제압합시다. 양측 집회 분위기가 가열되면서 경찰은 비상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땐 헌재로 진입하려는 지지자들이 경찰 버스를 부수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극단 유튜버 등이 불법 행위를 선동하려는 조짐까지 보이면서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최고 경계태세인 가포 비상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은 가용 경찰력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인사 100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내란을 한 건 대통령이 아니라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법기관이라고 주장했는데 오늘도 대학가에선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각계 인사 100인이 참여한 시국선언 발표를 위해 국회를 찾은 대표들은 정치 편향성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헌재가 속도를 내는 건 조기 대선 때문 아니냐며 탄핵 인용 후에 파국적 대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의적 판결을 감행할 경우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지연이 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시국선언에는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교수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기관을 향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행위가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대학가의 탄핵 찬반 집회는 오늘 부산대에서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즉각 파면에 의한 내란 세력 청산은 매번 항쟁의 역사에서 선봉해서 왔던 우리 대학생들의 역사적 과업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예정된 내일도 각 지역의 대학생들이 국회를 찾아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TV조선 현장 기자들에게 깊숙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부터 뉴스 더라는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첫 순서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최후 변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정민진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어제 TV조선이 전해드린 게 있었죠. 임기 단축 개헌. 이 검토 보도에 대해서 이 변호인단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뜻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보를 낸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저희가 취재한 복수의 이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을 하면요. 임기 단축 개헌과 이 관련된 구상이 내부에서 거론된 건 맞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 종일 저희 보도에 대한 추종 보도들과 이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선 조건부 기각이라는 표현이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담을 내용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이 기각을 위한 거래, 그러니까 거래 조건으로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통령은 앞서 리포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향후 정국 안정 방안 제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차피 임기 단축은 기각이 돼야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건 제외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다만 저희 보도 이후에 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여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겁니다.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세 가지를 이유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을 선언하면 비선출 기관의 헌법재판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도 향후 권력구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 이슈를 여권이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친윤계 이제 중진 의원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현재 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고요. 또 다른 당직자는 현재 보수 진영에 있어서 주도권은 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계엄이란 행위를 임기 단축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 당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임기 단축 개헌 실제 담을지가 이제 좀 있으면 내일이면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지금 최후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취재가 좀 됐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랫동안 이 최후 이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2주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휴일이나 뭐 주말 할 거 없이 매일 변호인단과 접견하면서 의견을 조율을 했고요. 밤늦게까지 자필로 진술서를 써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치소는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밤늦게도 이게 집필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정당국에 물어보니까요. 네. 저녁 9시가 되면 일괄 소등은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소등은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한 조명은 있는 상태라 편지나 이 서류 작성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좀 인용이든 기각이든 최종 선고 전에 국민 앞에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게 내일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후에도 추가 메시지를 낼 수도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내일이 사실상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주 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육성 최후 진술이 나가는 만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변호인단을 통해 추가 메시지를 내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내일이 지나면 실제 뭐 모든 게 헌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후유증이 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영장 쇼핑 등 공수처 관련 논란은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란 혐의 재판과는 연결돼 있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오동훈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청사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손팻말을 들고 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했다며
공수처 해체를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칩니다.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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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한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도 실시하자며 오동훈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차정현 부장검사와 30분간 면담을 하고 항의의 뜻을 전했는데 차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의원실에 보낸 공수처 답변이 당시 수사부장이던 자신을 통하지 않고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불법 체포 구금됐다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관련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만큼 지난 3일 발의한 공수처 폐지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 강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내일 마지막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국조특위엔 오동훈 처장이 출석해 관련 논란들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반대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인원도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시점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구속한 직후여서 보훈 입법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사과를 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공수처를 협박과 폭언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장 쇼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공수처를 공격하고 지금 당장은 일부를 속일지 몰라도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반대로 공수처의 체급을 키워주는 법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해주고 검사 정원도 현행 25명에서 2배로 확대하는 법안을 이달 초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소 대상도 모든 고위직 공무원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김영호 의원도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할 경우 검찰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의 수건 사업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법안들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대가로 보훈성 입법을 해주려는 거란 여당 주장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던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서도 지난달 국회에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한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해당 답변서를 수사기획관 명의로 작성을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당시 이 자리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유령이 답변서를 썼습니까?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국회 서면 질의에 거짓 답변을 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 관련자들을 지난 21일 고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묻자 공수처는 사흘 뒤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공수처는 지난 21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허위 답변은 물론 유령 답변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 답변서는 수사기획관 명의로 작성됐지만 공수처엔 당시 수사기획관이 없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질의나 요구는 수사기획관실에서 처리를 해왔다면서 당시 직원들이 모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업무에 투입돼 있었는데 국회 질의가 쏟아지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웠던 여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시장직에서 아예 사퇴하겠다며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채림 기자가 여권 주자들의 움직임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TK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며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광역지자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 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홍 시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 땐 경남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역시 현직 지자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기도 전에 관련 생각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브랜드를 직접 발표하는 등 시정에 집중하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고서울로 형상화해서 이 통합 브랜드를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마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또 국내적으로 서울 시민을 비롯해서 명태균 씨 변호인이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공상소설이라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자가 운영하는 SNS엔 김 장관이 턱걸이를 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74세 김 장관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건강을 과시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재판부가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정기 인사로 모두 바뀐 겁니다. 재판장이 새로우면 이전 공판의 증인 신문 내용과 증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해 가뜩이나 질질 끌어온 재판이 또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3일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북 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법원은 이 대표 측의 기피 신청을 지난 11일 각하했습니다. 이어 최근 단행한 법관 정기 인사에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까지 모두 교체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사건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도 모두 바꿨습니다. 재판장이 교체되면 이전 공판의 증인신문 내용과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지연된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녹음 파일 확인 대신 녹취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조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관련 규칙을 개정했지만 일정 부분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녹취서 기재가 녹음 내용과 불일치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녹음물 일부를 들을 수 있다고. 변경된 규칙에 따르면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재판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내란에 가담했다며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장관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을 노려본 것도 지적을 했는데 진보 성향의 이미선 재판관도 그게 탄핵 소추 사유인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노려보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합니다. 헌재가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가 박 장관을 탄핵 소추한 지 74일 만입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쪽을 째려보고
본회의장을 먼저 이탈했다는 걸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조차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박 장관이 계엄 해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안가에 간 사실이 어떻게 비상계엄 가담이란 건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을 노려봤다는 부분이 별도 소추 사유인지 정황만 주장한 건지 국회 측에 되묻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 장관은 헌재가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증거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결정하자 재판 지연이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은 납득하지 못해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헌재에선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최종 변론 기일도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게 탄핵 이유였습니다. 국회 측은 검사들이 김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 소추된 중앙지검 검사들이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허위 발표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지요. 최재훈 부장검사는 2020년 코바나 컨텐츠 수사팀이 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혐의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용도 담겼다고 했습니다. 코바나 사건으로 김건희, 최은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고 근데 그게 통째로 기각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회 측은 김 여사 봐주기 수사로 헌법을 위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의 탄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피청구인 등의 업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신속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직무정지를 수반한 정치적 목적의 소추로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현지인 강도의 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하루 15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고 농촌의 재배 지원도 해왔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1일 밤 마다가스카르 무라망가 지역 농촌교회에 7명의 무장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강도들은 김창렬, 이림은 두 선교사에게 엽총을 쏜 뒤 우리 돈 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두 선교사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서도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요. 작은 마을에 있는 병원에는 엑스레이도 없어요. 각각 88세와 68세로 장인과 사위 사이인 두 선교사는 지난 2년여간 현지에서 침술 의료를 펼쳤고 바닐라 재배를 지원하는 등 농촌 봉사를 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간밤에도 은혜 가운데 잠잘 자게 해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부족한 의료시설에 침을 맞기 위해 12시간 떨어진 곳에서도 환자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완성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신 게 유가족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정부는 유족들의 현지 장례 절차 등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건조한 날씨 탓에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강추위도 여전했습니다. 봄은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긴 한파 때문에 봄꽃도 늦게 필 듯합니다. 서울 벚꽃은 지난해보다 4일 늦은 4월 6일 만개할 전망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홍매화가 붉게 물들였던 마을입니다. 올해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눈에 띕니다.
제주도 매화는 지난해에 비해 33일이나 늦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입춘과 우수를 지나도 한파가 이어지면서 올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로 지난해보다 2.5도 낮았습니다. 봄꽃이 피려면 영상 5도 이상인 날이 이어져야 하지만 올해는 이 시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생강꽃은 제주 한라수목원에서 3월 14일쯤 개화하고 벚꽃은 3월 26일쯤 피기 시작해 4월 6일쯤 만개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의 벚꽃 만개 시기인 4월 2일보다 4일가량 늦어지는 셈입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벚나무는 4일 정도, 그리고 생강나무도 4일, 그리고 진달래는 7일 정도 늦어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의도 벚꽃축제는 지난해보다 4일 늦은 4월 2일, 진해군항제는 지난해보다 6일 늦은 3월 29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3월 꽃샘 추위가 예전보다 누그러질 경우 봄꽃 개화 시기가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요새 대학 가는 졸업식이 한창이지만 의대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집단 휴학 사태로 졸업식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은 선배들한테서 휴학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색 가운을 입은 의대 졸업생이 홀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졸업을 축하하는 친구와 선후배들로 북적였을 졸업식이지만 올해 분위기는 다릅니다. 졸업식 몇 명 정도예요? 서울의 이 의과대학은 해마다 100명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올해 졸업생은 20%에도 못 미칩니다. 많이는 안 온가요? 졸업생이 한 명도 없어 아예 졸업식이 열리지 않는 의대도 속출합니다. 저희 졸업생이 없어요, 이번에 지금. 졸업생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의대 졸업식은 없다. 새학기를 일주일가량 앞둔 신입생들도 고민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일부 의대의 경우 선배들이 신입생 설명회에 참석해 이들에게도 휴학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금 등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봐야겠다 지금. 대학과 교육당국은 의대 신입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신입생 휴학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새로운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이 수십만 원짜리 겨울 패딩을 단 몇만 원에 판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로고까지 그대로여서 믿고 구매 버튼을 눌렀는데 소비자들은 제품도 못 받고 환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패딩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브랜드 로고와 상품 정보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공식 사이트 같지만 판매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가짜 쇼핑몰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유명 패딩 브랜드의 제품을 공식 매장가보다 75%에서 9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싸도 너무 싼 가격에 구미가 당기지만 이런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싸게 나온 고가의 패딩을 결제했다가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지난 2달 동안에만 106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고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건 줄 알고 이제 몇 개 담아보다 보니까 이제 결 할인율이 좀 높아요. 이때 좀 의심을 좀 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해외 사이트라 판매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환불을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SNS 등에선 지금도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서 이러한 서칭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식 사이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한국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파는 브랜드 제품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제할 때는 거래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는 대출금리를 내릴 때라며 은행권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연이자 4.2%짜리 대출을 받고 있는 김모 씨.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라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같이 내려갔다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슬플 정도로 좀 그래요. 은행을 끼고 우리 살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대출금리 역주행 논란이 커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하한 만큼 이제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우회적으로 주문해온 금융당국이 이제는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주에 은행 20곳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 근거 등을 요구했습니다. 5대 은행은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내린 사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3%에서 4.6%로 오히려 올렸고 지난해 이자 수익으로만 50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와중에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2%대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부 낮출 걸로 예상되지만 예대마진 차를 이용한 이자 장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강남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에서도 이례적인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데 낙찰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거나 채권자가 경매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은 지 7년 된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난주 전용 130제곱미터형이 경매에서 31억 1천만 원대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30억 5천만 원은 물론 2달 전 실거래된 29억 7천만 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단기간 과열 국면을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거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작용된 것도 있고요. 잠실의 또 다른 아파트는 채권자가 내놨던 경매 매물을 철회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가격이 오르자 경매 시작가가 낮다며 마음을 바꾼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경매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세보다 낮게 낙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하를 시켜주고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득이거든요.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우선 매수 계약을 했다가 자금이 묶여 계약을 파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24억에 계약이 됐는데 오늘 12시쯤에 해약된 과정이라서 이분이 24억 5천으로 한 5천만 원 또 업하는. 정부는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른바 패닉바잉 전조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국내 주요 그룹이 꾸린 방미 경제사절단이 대놓고 홀대를 당했습니다. 예견됐던 일이긴 했습니다만 하워드 러트링 미 상무장관은 노골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씩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탄핵 정국의 정상 외교를 꿈도 꾸지는 못하는 상황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필두로 한 방미 경제사절단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만남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우리 사절단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러트닉 장관은 항의 섞인 재요청이 있은 후에야 30여 분의 짧은 면담을 허락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규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폭탄 등 미국의 경제 압박을 피하려면 대규모 투자를 하라고 압박한 겁니다. 면담은 공개 발언도 사진 촬영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면담 결과에 대한 미국 측의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은행 CEO 출신이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선봉장으로 꼽힙니다. An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my goal is we are going to balance the budge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국에 대한 홀대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넘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통화조차 못하고 있고 관세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부 장관 역시 방미 일정도 못 잡고 있습니다. 집행력이 있는 정부라고 간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업들한테 이제 상당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민간 사절단이 받아온 미국의 투자 종용, 외교력 부재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이 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재계가 반발하던 법안인데 여당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면서 정반대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크다며 재계가 반발해온 법안이지만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활성화,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그런 상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은 대선용 법안이라며 중도 보수라는 이재명 대표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찾아선 기업의 성장이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의 입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대1 끝장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까지 참여하는 3대3 토론을 새롭게 꺼냈습니다. 합리적으로 정책 토론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을 합시다. 중도층 표심을 노린 정책 주도권 잡기의 일환이지만 실제 토론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회에선 연금 개혁 논의가 여야 주도권 다툼 속에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2월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인 건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1992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57년 국민연금은 고갈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려 더 내자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소득 대체율, 즉 얼마나 더 받을지입니다. 여야정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득 대체율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소득 대체율 42에서 43%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국회가 승인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전제로 야당이 요구하는 44%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가입자 수와 물가 등을 반영해 그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수동 조정 장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소득 대체율과 함께 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 당초 조건부 자동 조정 장치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민주당은 노동계 등의 반발에 결국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고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될 경우 2월 국회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은 오만에 빠져 국가 미래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여당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야당도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얼굴을 들 낯이 없습니다.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단독 강행 처리는 부담스럽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아 당분간은 협상에 우선순위를 둘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3년이 됐지만 종전 논의는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종전 신호탄을 쏘아올린 트럼프가 러시아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선 경제적 약탈에 가까운 광물 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전쟁 발발 3주년을 하루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Так, з останнього.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국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걸고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입니다. 종전 논의는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며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It doesn't necessarily mean it was provoked by the Russians. There were all kinds of conversations back then about Ukraine joining NATO. It basically became a threat to the Russians. 미국은 전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720조 원 상당의 광물 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경제적 식민지화라고 맹비난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번 주 우크라이나가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중남미 페루에서 쇼핑몰 지붕이 무너져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붕 바로 아래는 음식점들이 몰려 있었는데 저녁 시간대라 피해가 컸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갑자기 지붕이 내려앉으며 사람들을 덮칩니다. 거대한 돔 형태의 구조물은 완전히 내려앉았고 쇼핑몰 내부는 아비규환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저녁, 페루 북서부 트루히요시에 있는 대형 쇼핑몰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저녁을 즐기던 가족 단위 손님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78 pacientes, los cuales vienen siendo atendidos ya, de los cuales verán que tenemos 9 niños entre 10 a 12 años y 11 pacientes que están en estado delicado o graves.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는데 페루 당국은 구조 인력과 구조견을 동원해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 Al haber colapsado un techo tan grande, son casi 800 a 1000 metros cuadrados, las labores de rescate de los bomberos son bastante arduas y sacrificadas.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돔의 구조적 문제와 배수 시스템이 문제였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루히요시는 즉시 해당 쇼핑몰을 폐쇄하고 건물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나는 아직도 서동주 방식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네. 이기셔야 그 대의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정치가 그리고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선거 전략가의 관계를 통해 정치 현실을 그린 영화 킹메이커입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거는 현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아울러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치솟던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특히 중도층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민심이 출렁이면서 당 노선에 대한 여야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고 범죄인 사람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대표의 우클릭은 철저히 한강벨트, 여당 성향 중도표 공략에 맞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난감합니다. 보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방까지 내줄지 모른다라는 걱정부터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중도층 민심을 당연히 가져와야 한다는 중도 공략파, 탄핵 반대 지지층을 끌고 가야 한다는 체제 전쟁파로 갈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나마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겸허히 수용을 하는 바입니다. 두세 번의 여론조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선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3.53%포인트,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0.73%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중도층 지지 없이 대선 승리 불가능합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기는 했지만
반대 측 득표가 절반을 넘겼습니다. 진영 내 단결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율곡은 정치의 요체가 시의라고 합니다. 때에 적절해야 한다는 뜻이죠. 같은 편을 하나로 모으고 중도를 끌어당길 전략. 국민이 진정 원하는 진솔한 정책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2월 24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꼼수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활짝 핀 매화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봄을 알리는 듯합니다. 온난한 서풍과 함께 이번 주 기온이 점점 올라서 주 후반에는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기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불겠는데요. 불이 붙으면 쉽게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모레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건조함이 달래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강릉 0도로 오늘보다는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요. 남부지방의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는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제주에서는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